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강선영 의원실 최근대 보좌관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강선영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서두를 일인가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 오신 의원님들이 많은 만큼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의원님들 일일이 제가 호명은 안 드리겠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는 박지한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과 사무총장님, 오늘 세미나를 위해 발제와 토론을 해주시는 박희락 북핵대응연구회 회장님과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홍기덕 교수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70여 년간 우리에게 가장 많은 안보적 위협을 제기해 왔습니다. 물론 북한의 주민들, 선량한 주민들이 우리의 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 이후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동족을 살상하고 유린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한반도, 한국의 주적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최근 핵 개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사정권으로 하는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24년에 러우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2025년에는 푸틴과 함께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2026년에는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측면에서도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2027년 내년입니다. 목표로 설정해서 조기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세미나 이전에 제가 국방부에 관련해서 이 입장을 들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원들을 불렀는데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거에는 대한민국이 이러한 여건과 더불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저희들한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미연합 비밀이라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지만 이번 키드에서도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한미 핵 협의그룹 NCG라 그러죠. 지속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한미 동맹의 내부적인 일들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도 오픈시키지 못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 간에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안보의 위협은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엔 분명히 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전작권 환수라는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거의 속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하루빨리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한국 장성이, 즉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을 맡아야 한다. 그러한 단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전작권 환수,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4년 한미는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 WMD 대응 능력, 그리고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라는 세 가지 조건에 기초해서 전작권 환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적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북한의 위협 변화에 따라 한미가 함께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상원군사위원회가 2027년 회계년도에 국방수권 법안에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 한국이 전작권을 맡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조건 충족이 아닌 조건을 재촉하지 않도록 해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정치가 아닌 군사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를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한 정부 정책의 속도와 국민적 우려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갭이 있는지를 정확히 식별하고 국익과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한 효과적인 전작권 환수 논의가 진행되어 국회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서도 거의 의원총회에 준하는 의원님들의 참석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시는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조영기 사무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조영기 사무총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늘 저희 박재환 이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환영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잡힌 일정이 있습니다. 국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환영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선영 의원님, 행사를 기획하신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희락 북핵대학 연구회 회장님과 소중한 해안을 나누어 주실 발제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논의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단순히 국가 지휘권을 누가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유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국리민복과 백년 대계의 문제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자 러시아와 군사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관계 복원도 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지형이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전략 경쟁 속에서 다뤄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필수적입니다. 그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한미연합 방위체제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단순한 지휘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연합작전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실효적 장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궁극적으로 자주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고 박세열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국가 운영에는 이상과 현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뜻이 곧 좋은 정책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자본과 동맹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명분과 감성적 기대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준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 지휘권의 변화에 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의 역량, 한미 동맹의 미래, 그리고 확장 억제의 실효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는 찬성과 반대라는 구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우리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 판단을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 논의가 특정 진영의 주장을 넘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의 지혜를 아우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재환 대독. 조영기 사무총장님 환영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홍기덕 교수님의 사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기덕 교수님께서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유엔체제 학회와 국가보안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통 국제정치학자이시며 2009년 민간인 최초로 국방부 개혁실장을 역임하며 국방개혁을 주도하셨고 숙명여대 학군단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과 국방부와 외교부 합참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홍기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본격적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홍기덕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강선영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 아주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좋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국방개혁실장을 한 게 2015년이니까 벌써 2011년까지니까 15년이 됐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SA2015 Strategic Alliance 2015라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게 되돌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미 간의 조건에 맞춰서 이전을 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이런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세월이 또 많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그야말로 북한의 핵능력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야 됐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뒤에 배너를 보시면 우리가 전작권 환수 과연 서두를 일인가, 이 제목도 우리가 중요한 제목입니다만 옆에 큰 글씨로 과연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이것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면 강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가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 전문가들, 또 북핵 문제, 또 동맹 문제, 또 이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세 분의 발표자와 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오늘 아마 저희들 토의가 굉장히 좋은 이 토의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규락 교수님은 여러분 소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만 한반도 선진화재단 북핵 대응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국민대학교에서 정치대학원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플래처 스쿨에 가서 1년을 또 공부를 하셨고 유니버시티 오브 매사추세츠도 또 1년을 더 계셨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그냥 가서 연수만 하신 게 아니라 북핵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책들 저수를 외국 출판사에서 해서 지금 영국, 미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우리 박규락 교수님의 책을 탐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돼서 아주 영광이고요. 또 그 외에 저 옆에 장재규 영남대 군사학과 교수가 오셨습니다. 이분 역시 한 30여 편의 많은 논문을 쓰고 계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 또 북핵과 한반도 여러 가지 상황에 관해서 아주 좋은 논문들을 써주셔서 저희가 오늘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총장년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홍태아 연구원이 오셨는데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프린스턴 대학은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졸업하신 학교고 또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하시던 한배우 교수님이 계시고 이상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프린스턴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어떤 젊은 학자인데 오늘 이 동맹이 과연 우리가 연합사 해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받는지 또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세 분을 모셨는데 이 신상균 장군이 오셨습니다. 신상균 장군은 육군교육사에서 교육훈련부장도 했고 또 5군단의
부군단장도 여기는 했고 또 제2작전사 RSOI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제2작전사령부의 참모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이 분야의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세진 연구원이 오셨는데 그 예비역 육군소령입니다만 6467기로 청년층을 대변합니다. 지금 현재 태제연구재단의 책임연구원으로 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청년 장교들을 대표하시는 분이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토론자 중에 그 조비연 교수가 오셨습니다. 조비연 박사님은 지금 현재 세종연구소에서 안보전략센터의 연구위원으로 계신데 얼마 전까지 그 카이다의 국방연구원에 계셨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핵 비확산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그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 발표는 한 20분 내로 맞춰주시고 토론은 10분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플로어에 또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제가 조금 길어지시는 것 같으면 좀 눈치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시간을 내기 위해서 바로 우리 박혜랍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한참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배운 책 중에 정치 사상 중에 그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라는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미국 종교 정치학자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은 전부 도덕적인데 우리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가 있다. 누구도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 군인으로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wise man, immoral, unwise society가 돼요. 우리 모두는 현명한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비현명해지는가? 실제는 현명한 다수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두 사람이 독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는 사항인데 두 사람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사항을 또는 한 사람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될 사항을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참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주기적으로 환난이 왔을 때마다 한 번도 예방을 못하고 그대로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 선배들 좀 욕합니다. 그때 좀 잘하지. 왜 일본 쳐들어올 게 뻔했는데 왜 대비 안 했는데 왜 청나라가 들어올 게 뻔했는데 그러면 우리 세대는 후세에 어떻게 평가될까? 저 생각에는요. 북한이 저렇게 공격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핵무기까지 증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 대비 하나도 안 하고 한미동맹 깨뜨리고 이 자살행위 이렇게 평가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혹시 그래도 좀 노력하는 놈이 있더라 이 평가를 듣기 위해서 저는 이 강 의원님한테 이걸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뗐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전부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첫 번째 작은 글씨입니다만 각주에 썼습니다만 왜 환수라고 썼느냐. 전환이라고. 피전환이라는 건 말이 돼요. 미국은 우리한테 전환하는데 우리가 전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글이 안 맞잖아요. 전환 받는다는 걸 어떻게 전환이라고 그럽니까? 요즘 회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자님도 정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환수라고 안 하니까 국민들은 전환 별거 알모에다. 이때까지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했는데 왜 똑같은 물건을 이번에는 전환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명으로 명확하게 쓰자. 그게 어떻게 비춰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이제 이 높은 두 사람을 비롯해서 상당수 국민들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앞에서 국제 정치에도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하는 이론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27페이지에 그럼 뭐가 오해냐? 조금 제가 이제 이 꼼꼼하지 못해서 첫 번째 오해가 좀 제목이 생략되었는데요. 제 첫 번째 오해는 전작권이 아까 이제 강 의원 말씀하시고 다 하셨습니다만 이게 주권 침해다.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 네가 이제 그 회사도 크고 자본도 많으니까 네가 좀 운영을 해라. 나는 같이 이제 물건 대고 할게. 네가 결정을 해. 그 결정을 잠시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게 무슨 주권 침해입니까? 내가 그렇게 위임하는 건 그 사람이 돈도 많고 또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말이지 돈도 융통해서 막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군사 주권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이제 이 국민들을 이제 이 국뽕 때문에 이걸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는 거. 그게 저 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도 이제 국뽕에 취해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장기적으로는 뭐 환수해야 되는데 지금 좀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논란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국방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만 192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고 있다네요. 나토에 지금 32개국이니까 31개국도 그럼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나토는 용어를 Operational Control이 아니고 Operational Command라고 쓰고 있습니다. 커맨드니까 훨씬 크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커맨드니까 오퍼레이션 컨트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퍼레이션 커맨드는 임무를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훨씬 크죠. 그게 미군 대장입니다. 미군 대장이 합니다. 그럼 31개국은 전부 주권이 없는 겁니까? 그 사람들 주권을 이양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TV에 나오는 거기에다가 우리 192개국 중에서 우리만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고 있으면 이 말이 나오느냐는 거죠. 제가 오면서 찾아봤습니다. 죄송하면 한기우 의원도 책임이 있어요. 14년 동안 국방위원을 했더라고요. 14년 동안 국방위원을 했는데 제가 수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영을 14년이 아니라 20년을 해서 계엄만 계속 치면 계엄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배워 나가야지. 일론 마스크가 그러다. 일론 마스크가 돈 최고 부자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물리학, 경제학만인데 어떤 사안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끌로 판대요. 끌로 파서 로켓 확신한다. 그냥 투자를 안 돼요. 국방부 장관이 되면 진짜로 이 문제를 끌로 파서 이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14년 동안 했으면서 그냥 우리만 주권 이양하고 있다. 이거를 버젓이 얘기한다는 거죠. 세 번째, 연합사 해체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그 일요일 날 어디 대담에 나가서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좀 더 깊게 얘기했습니다. 그 34페이지부터인데 이게 2018년에 연합방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연합사에서 작전 계획을 만들었거든요. 한미 연합사 작전 계획에도 오역이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인 오역. 죄송합니다만. 한국군 장군들이 이렇게 내용을 넣으라는 거죠. 근데 미군하고 협의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결국 한글본하고 영어본하고 다른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윗사람 기분 좋게. 여기 합의에는 뭐냐면 새로 창설한다. 미군 시각에서 보니까 작전 통제권을 전환한 이후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통제권을 전환한 이후에 창설될 to be established. 예, 김건모 의원님 계시지만 established 된다는 것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져야 새로 생기는 거지. 있는 거를 조정한다라든지 감소한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새로 창설할 포스트 트랜지션 그 사령부가 어떤 거냐? 없어요. 근데 우리 번역을 보면 그냥 한미연합사령부가 있는 것 같아. 새로 창설될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는 뭡니까? 지금 한미연합사령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이 같이 있는 연합사령부는 모두 한미연합사령부죠. 그럼 거기에 과연 미군이 들어오느냐? 미군이 들어오면 그렇죠. 미군이 들어오면 비슷할 수도 있죠. 미군이 퍼싱 원칙에서 안 들어올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겁니다. 그럼 그것이 다음에 포스트 트랜지션 락 US Combined Forces가 이런 모양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연합사 해체되지 않는 것과 똑같아.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 더. 만약에 창설될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 창설할 필요가 없는 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군한테 야, 니만 사령관 하냐? 우리 교대라도 우리 사령관 하고 네 부사령관 해. 아니면 교대로 하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왜 쓸데없이 복잡한 일을 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네 사령관 하지 말면 내가 할게. 이게 맞는 말이죠. 네 번째, 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북한보다 강하다는. 이 대통령도 얘기하고 국방장관도 얘기하는 겁니다. GFP라는 걸 인용합니다. 제가 그 나무위키에서 이 GFP를 평가하는 걸 써놨습니다. 이 GFP가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 여기 계시는 나름대로 뭐 분과 비슷하게 일반인이 돈 좀 벌기 위해서 클릭수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어떤 사람이 평가하는지 하나도 없어요.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이 서열은.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클릭하니까 한국 서열 계속 올리는 것 같아. 원래 조금 있으면 4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핵 전력도 포함, 그건 무슨 근거도 없는 거니까. 예? 우리가 프랑스보다 영국보다 세대요. 북한은 20 며칠 오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냥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이것이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세다, 오이다. 저는 국방부 계시는 분들, 후배님들, 제가 사실은 그 고충을 다 압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저항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군의 포도청인데. 그래 이런 거는 진짜로 말이지 교정해 줘야 된다. GFP가 어떤 건지 이건 신뢰할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쭉 이제 뭐 우리 나름대로의 책을 포함한 병력 비율을 제가 좀 썼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맨 나중에인데요. 만약에 미국의 확장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한다면 실제 남북 간의 이 군사력 비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국방비입니다. 국방비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국방비는 투입이잖아요. 그죠? 국방비가 전력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산출, 지금 갖고 있는 비행기, 뭐 탱크, 속전속결 상태는 산출밖에 기능을 하지 않아요. 국방부가 투입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제 계산으로는 북한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 북한이 우리보다 2배가 더 크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또 하나. 대통령이면 무조건 멋대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군인이지만 제가 사회에 나와서 제일 희한하다, 이상하다 느낀 겁니다. 여기 뭐 선배님 다 계시고 군인들 다 계시지만 군 지휘관이 일반 사회에서는 모든 결정을 지멋대로 내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군의 날 표창을 추천하라고 그럽니다. 지휘관이 지멋대로 추천 못해요. 인사참모한테 추천해봐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를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인사참모 불러서 사전에 야, 가 좀 줘야 안 되겠나. 뭐 어쩌고 공작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설득을 하든지. 그런데 바깥에서는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싫으면 그만둬 이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5년 임기의 임시직이 군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해라. 내가 결정하니까 따라라. 이건 말이 안 된다. 거기에 제가 헌팅턴이라는 그 학자의 의견을 좀 넣었습니다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헌팅턴을 거론하지 않아도. 또 두 번째는 현 좌파 정부. 제가 일부러 좌파 정부라고 썼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까지는 뭐 책이나 논문에서 조금 그래도 진보, 보수 이 말을 썼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좌파라고 썼습니다. 좌파 가장 이제 오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가 똑똑하다는 거죠. 지 생각이 맞다. 절대로 북한은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잘 아시죠? 일본 안 쳐돈다 했습니다. 그래, 지 나름대로는 이제 뭐 속죄한다고 전쟁터에 나가가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그 전쟁터에 죽은 건 아니에요. 병사로 죽었지만 어쨌든
싸우다 죽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 구할 수 있었습니까? 7년 동안 우리가 일본군하고 말이지 명나라하고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앨 수 있습니까? 국가 안보는 누구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건데 북한은 공격하지 않는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개발했다.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두 번째, 가장 희한한 게 미국은 절대로 해구산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저 약속하는데 그 의심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가장 반미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해구산에 대해서만은 미국을 철저히 믿어요. 우리 보수는 미국이 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어떻게든 미국이 유사시에 말이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하고 있는데 세 번째 아까 반복됩니다만 미래 연합사령부는 현 한미 연합사령부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군이 여러분들 미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국군 장군 전투 경험도 없는 그 4개 한국군 장군한테 맡기겠습니까? 한때 3군 사령부가 미 3군단을 작전 통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전 계획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 캠프, 그 포트 후드라고 그럽니다. 텍사스에. 거기 가서 이제 막 훈련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진짜 저는 탱크가 말이죠. 일렬로 서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우리는 노상장 숲 속에 들어가고 막 땅 속에 들어가고 막 숨어 있는데 일렬로 쫙 사막에 서 있더라고요. 그냥 막 계속 하면서 미국 장군들이 느끼고 하는 게 뭡니까? 못 믿겠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밑에 3군 사령 밑에 들어가도 되겠는가? 네 번째 연관됩니다만은 한국군 누구나 뭐 맡으면 다 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이 한미연합사 또는 그 한미연합작전 태세가 약화된 게 뭐냐면 한미연합 부사령관을 아무나 보내는 데서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감히.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영어 못하는 사람 못 갔어요. 그리고 대략 뭐 요번 저 장군 진급된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은 저런 사람 중에서 이제 나중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갈 거야. 영어가 되니까. 어느 순간 영어 못하는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건 뭐 여러분도 잘 모르시죠?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는 두 개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연합사령부, 또 하나는 한미연합부사령부. 영어를 모르는 부사령관이 오니까 미군하고 말이죠. 사실 연합사 부사령 미군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못하니까 한국군 장교들만 쪼는 거예요. 한국군 장교들만 항상 한국군 장교들끼리 그냥 모의가 퇴위하고. 그러니까 부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부사령부가 돈이 더 많아요. 미군 연합사령관은 커피 한 잔 또 말이죠. 판공비를 못 씁니다. 우리는 그냥 판공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연합작전을 좀 공부도 하고 그냥 국제적인 전투도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돼야 한미 양국군을 잘 지휘할 수 있지. 그냥 별 4개만 떡 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육성하지 않고 말이죠. 지금 또 그것마저도 이제 싫다고 말이죠. 사관학교 통합한다고 해서 온통 그냥 하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일본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한참 젊을 때는 이제 일본 가서 연구도 많이 하고 제가 일본 국방부도 방문했습니다. 방위성도 미사일 방어와 관련했어요. 전 진짜 몰라요. 거기 전부 사실은 이제 민간인들이에요. 전부 좋은 대학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딱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달라 그랬어요. 아니 일정이 있더라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쫙 스케줄이. 그거 좀 줄 수 없냐. 이제 한 과장급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다다닥 토론을 하더니만은 갖고 와라고. 조금 비밀스럽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나름대로 말이지 방위성이 있는 그 과장급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딱 모여서 결정을 해서 그냥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국방부 본부가 순환 보직으로 되는 그 군인보다는 민간인으로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진짜 우리 국방본부에 계시는 저기 뭐 한들 오신 것 같은데 이제 민간 그 관료들께서 그냥 옛날 군인들에 대한 반감으로 무조건 그냥 그 반대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성 있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일본 방위석에 있는 그 국방 관료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 저 국방력을 증진시키고 어느 것이 최선일까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그냥 군인들 현역들 다 말이지 그냥 전방에 보내고 내 이때까지 말이지 장군 국장 때문에 혼났는데 이제만 내 멋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다. 일본은 한미 연합사와 같은 지휘 체제를 만드는 게 수건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그런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욱더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를 해체를 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사자 앞에 아무런 대비 없는 그 선량한 사슴의 모습으로 우리 몸을 노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박혜락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20분을 딱 업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장재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대 장재규입니다. 우리 박혜락 교수님 발제가 너무 이렇게 힘차셔서 제가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 이제 전작권 물론 지금하고 성격은 많이 달랐지만 합의 이후에 한 20년 지금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뭐 정치적 논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권의 어떤 가치, 어떻게 보면 효용의 어떤 관점에서 정책 자체가 좀 고무줄처럼 뭐 그런 경향도 있긴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이 전작권 전환 또는 환수라는 것이 한국군이 뭔가 역할을 더 해야 된다라는 큰 어떤 당위성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대한민국 군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방비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위주로 20년간 매우 노력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걸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안보 생존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 이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주권이라는 얘기란 뭐 용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것도 국익이 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뭐가 우선이냐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정치적 레벨과 이렇게 동맹 정치죠. 미국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 그 레벨과 그 합의 이후에 군사적 효율성을 따지는 연합방위 체제의 부분은 조금 선후 관계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동맹 간의 군사적 어떤 이슈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큰 국익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구현하는 군사적 관점에서의 연합방위 체계 이렇게 좀 두 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동맹 이론의 관점을 갖고 이미 어느 정도 합의성이 인정된 그런 관점을 갖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뭐 지금 국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가 해서 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행동을 안 하죠. 사람들은 관계가 좋으면 손해가 나더라도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지만 국가 간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보를
이렇게 결집하는 사실상 형태가 동맹이거든요. 한 개 국가의 능력으로 부족할 때 힘을 보태는 게 동맹인데 대칭 동맹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비대칭에서는 주고받는 거리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내줄 것이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세계 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일정 부분 이렇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받은 거고 우리 대신 이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안보 지원에 굳건하게 의존할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위임하셨던 그 작전 통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정부 사령부가 유엔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1950년 한미동맹이 체결할 때.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은 아시다시피 미군 사성 장군이었고 그 참모진들은 싹 다 미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절대적인 이렇게 한쪽으로 극한 좀 치우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쭉 보면 이와 같은 거래가 안보 지원은 대표적으로 미군의 주한미군하고 연계되고 우리 한국의 자율성은 하여튼 보이는 건 이 작전 통제권 문제랑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닉슨, 카트 이때 이제 주한미군이 한계사단이 빠졌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를 사실 먼저 이렇게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겠죠. 강대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세계 전략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조율이 돼서 안보 자율성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연합사가 창설이 됐는데 사실 바뀐 건 연합사령관도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대로 하고 유엔 사령관이 다 겸직했어요. 바뀐 건 참모단이 한미 연합 참모단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한국군의 참여가 그때 보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스템 속에 한국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고 군사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제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맥락으로 78년도에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탈냉전 이후에 안보 위협이 상당히 낮아졌죠. 북한의 위협도 그렇고. 그리고 또 미군이 또 세계 전략 일환에서 주한미군이 또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방위는 한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논의가 급격히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었죠. 그 당시에는 작전 통제권을 받을 만큼. 그래서 부랴부랴 많이 준비를 했어요. 합참의 기능도 많이 보강하고 해서 평시 작전 통제권을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환수가 맞죠. 그런데 동맹 입장에서는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연합사에서 한국 합참으로 트랜스퍼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이제 자율성이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7년도는 남북 관계가 아주 좋았잖아요. 위협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더. 그러면서 이제 전작권까지 합의가 됐어요, 한미가. 그 당시 이제 미국도 동의한 어떤 그 나름의 틀이 있고, 그러다가 북핵 문제가 쑥 올라오면서 안보 의존성이 높아졌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저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 2014년도에 현재 연합사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동맹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어요. 이게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연합사 창설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정부가 다인화되어 있고 한 명의 지휘관이 모든 자원을 움직이고 미군 전력의 통합이나 유엔사 전력의 통합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합참과 연합사 체제로 딱 나뉘면서
평시와 전시가 딱 분리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런 데가 잘 없을 것 같은데 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는데 요즘처럼 평시와 위기와 전시 뭐 이런 게 혼란스러운 미래전 앞으로 더 심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평시의 지휘관하고 전시의 지휘관이 다르다는 거는 이건 치명적 결함이에요.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연합사령관한테 뭐 포다 근한이라고 해서 평시 근한도 좀 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 전시 전환 시스템을 늘상 연습을 많이 해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을 메꿀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좋은 일을 한 건데 한국이 노력을 해서 근데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간 거죠.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고 있고. 근데 2007년도 합의는 그보다 더 나쁘죠, 사실. 한미를 연합사 조직을 연락단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각각 작전을 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사령부하고 우리 합참이. 그러면 이걸 통합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니까 군사적 효율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연합사를 존속하는 걸로 하고 한국군 사성장군을 이렇게 연합사령관으로 보직하는 걸로 2018년도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갖고 있는 그 구조적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구심만 더 생기죠. 지금은 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사람이니까 미군 정원 전력,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 의연 전력, 그다음에 핵 문제도 우리가 재래식 핵 통합 작전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많죠.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래서 야, 지금이 더 낫지 않냐? 군사적 효율성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 수준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작권 하면서 해야지. 뭐 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군사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군사적으로 백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군사가 뒤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는 연합사 부사령관이 그 역할이 사실상 별로 없죠. 사성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연합사 내의 한척 인원들에 대한 인사군수 기능밖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그 국가 시스템 내에 포지션이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미 사성장군의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미국 국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유엔 사령관, 그 다음에 연합사령관을 이렇게 겸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포지션이 명확합니다. 근데 우리 부사령관은 그런 포지션이 없어요. 근데 그 부사령관이 이제 사령관이 되면 한국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이라는 어떤 슬로건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포지션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국 주도의 그 연합방위 체계라는 어떤 상황을 맞추려면 그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느냐?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많이 논의됐었는데 동의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평시 지휘관, 전시 지휘관을 일치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포지션을 만드는 방법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합작사 창설하는 거. 합작사 창설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합작사 창설하면 비판이 많겠죠. 뭘 또 만들어. 근데 사실 지금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연합사 내에 한척 이름만 해도 한 개 사령부 수준의 인원이 벌써.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의 작전 기능을 하고 있는 작전본부. 그 두 개 합치면 사실 남는 병력이 인원이거든요. 우리가 1군, 2군 통합해서 지작사 만들듯이.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합작사 창설이 현재 어떤 방향성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저 개인적 생각이고, 나머지 유연사 문제, 유연사 전력 통합 문제, 재래식 핵 통합 문제, 미군 정원 전력 문제, 이 부분은 그 군사적 측면에서는 소통이 비교적 원활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이 다 갖춰져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한미 군사적 시스템이. 물론 뭐 아니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논의를 가져가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 사령관직을 우리 쪽으로 옮겨오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거기에 맞는 우리 군의 구조도 상응하는 큰 변화가 필요한데 그 단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 홍태화 연구원을 모시겠는데요.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에서 지금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바라보는 또 위험은 뭔가, 이 전자권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제자로 함께하게 되어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서 두 군사 전문가분들의 발제에서 많이 배웠고요. 저는 오늘 좀 국제정치 각도에서, 외교적인 각도에서 좀 조급한 전자권 환수가 거꾸로 미국의 대외 전략의 흐름과 또 우리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단정짓진 않겠지만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대외 전략에는 분명히 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느끼시는 것처럼 트럼프라는 개인 변수가 매우 크잖아요. 그럼에도 아시아 안보 전략의 큰 흐름만큼은 비교적 또렷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재래식 안보 부담을 더 짊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각에서 전자권 환수의 위험을 짚으면 반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런 얘기죠. 미국의 중국 집중이 원인이고 전자권 환수는 잠재적인 결과인데 어떻게 결과와 거꾸로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주한미군의 범지역적 임무가 부여되고 한국 주도와 미국 지원의 방어 구조가 재편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한반도 관련은 어차피 옅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권 환수와 무관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존재감을 한반도에 붙들어 두던 그나마 몇 가지 제도적 제동장치 중에 한가운데가 바로 전자권이었습니다. 미국이 어차피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자권 환수를 안심하고 추진해야 되는 근거가 아니라 그나마 남은 제동을 더 단단히 강화해야 될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전자권 환수는 이런 이탈 흐름에서 변수 하나를 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탈을 늦춰온 핵심적인 제동장치 하나를 제거한 일이기 때문에 한계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론 역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외 전략과 전자권 환수는 서로 맞물려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입니다. 대외 전략이 전자권 환수를 부추기는 방향은 좀 잘 보이지만 그 거꾸로의 흐름은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오늘 들여다보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자체는 사실 좀 불가피한 것이고 아시아에 위치한 우리 한국에게도 일정 부분 바람직하지만 조급한 전자권 환수는 한미동맹이 내부적으로부터 이완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세 단계로 짚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대외 전략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흐름이 동맹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조급한 환수가 거꾸로 어떤 위험을 키우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로 연결된 네 가지 위험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 명분의 약화고요. 두 번째는 전쟁 계획의 분리, 세 번째는 동맹 내 분업의 약화, 마지막 네 번째는 한국의 주변화입니다. 미국 대외 전략의 흐름은 대중국 집중과 동맹의 차등적 위임입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서방구와 중국 견제에 주력하고 나머지 부담은 동맹에 좀 넘기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억제를 더 많은 기여를 맡아주길 바랍니다. 전자권 환수를 대한 태도에서도 이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흥미롭게도 전자권 환수에 거리낌이 없는 미국 측 인사들은 미국 군부나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 등 워싱턴 정치권 일각,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는 대전략가들입니다. 요컨대 콜비 국방차관은 2025년 상원 군사위원회 서면 답변에서 트럼프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은 유능한 동맹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능한 동맹이란 사실상 자국 방위를 더 부담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대만 방위로 대표되는 중국 견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 콜비 본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권 환수에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역시 한국의 조기 전자권 전환 움직임을 신선한 변화라고 환영하면서도 다만 기존 작전 계획과 미군이 수십 년간 담당해온 책임을 존중하는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워싱턴이 반기는 것은 조건 없는 전환은 아니고 어쩌면 한국의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그 자체 스스로에게 열리는 문신의 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언은 구조적이기도 합니다. 단극의 시대가 저물면서 미국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유럽 같은 지역이 있겠죠. 거기에서도 존재감을 줄이고 핵심 전선의 자원을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점차 중국이라는 본무대를 바치는 측면 전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전자권 환수를 상징적인 주권 회복으로 보지만 미국의 많은 전략가들에게는 전략적 우선순위의 재편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이 간극에서 첫 번째 위험이 생깁니다. 바로 주한미군 주둔 명분의 약화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억제고 두 번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전자권을 서둘러 가져오면 북한 억제는 명분이 흐려지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험성마다 마저 한국에서 원천적으로 거부하면 대중국 견제 기능 역시 막힙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처럼 두 노선을 동시에 밀어붙이면 다시 말하면 주둔 목적 두 개가 동시에 약해되는 것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감축과 철수의 길목이 열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위도 부담도 내려온 미국이 통합 구조에 걸린 지분이 줄어들어 연합 체계를 유지할 동기가 옅어지고 안보 공약마저 옅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주한미군 주둔을 상수가 아니라 한국의 선택에 따라 그리고 한미 동맹의 조율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동맹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전쟁이 났을 때 서로 싸워주겠다는 방위 약속뿐만 아니라 기지와 항구, 정보망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군사력은 적에게 멀어질수록 약해지므로 적과 가까운 동맹의 기지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는 접근권이야말로 미국의 세계적 군사력 투사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부담 분담이자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재단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칠리아의 시고넬라 기지 사용을 불허했고 스페인도 미군의 영공 통과와 기지 사용을 막았는데 이런 선긋기가 번지자 대서양 동맹의 호의적이었던 비교적 프로 나토 미국 전략가들조차 나토의 전략적 가치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과 미중 기지의 효용성 역시 고정된 값이 아니고 한국의 선택과 그리고 미국이 주둔을 유지할 유인 그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로 여기서 전자권 환수를 서두르는 일부 진보 진영의 자가당착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한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권 환수가 되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대외 노선을 채택하든 그들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반도가 대중국 발진 기제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군 주둔의 핵심 동기인 전략적 위험성을 봉쇄하고 동시에 전자권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규백 국방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직설적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험성에 반대했고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 위협 모두에 대응해야 된다는 미 육군 장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미 회담에서는 그 공동 팩트시트에서는 어느 정도 전략적 위험성을 용인한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비일관성이야말로 워싱턴이 한국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 위험성과 전자권 환수를 함께 묶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위험성은 공식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되 원청적으로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고 전자권 환수는 조건에 기반해 장기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유연성을 원천 봉쇄하고 싶어하면서 전자권 환수만 조급하게 밀어붙여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 두 가지를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 역량과 또한 잠재적으로 핵 잠재력을 먼저 키워 동맹에 대한 기여를 채운 뒤에 통제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재래식 역량을 다 채우면 오히려 미국이 안심하고 떠나는 게 아니냐는 걱정한 분도 계시는데요. 유럽에서 나토가 빠져있는 딜레마와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이 정말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처럼 국방비를 증액하고 러시아를 자체적으로 견제하면 미국이 오히려 안심하고 떠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실제로 유럽에는 있고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그런 딜레마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힘이 비등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미국 없이는 한국, 일본, 대만이 모두 힘을 합쳐도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비롯한 동맹국들이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한 미국이 아시아 동맹을 완전히 버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 동맹이 원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라 일차적 책임과 기여의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래식 역량을 먼저 선제적으로 세우는 일은
미국의 이탈을 부추기는 일이 아니고 동맹 안에서 한국의 자리를 더 단단히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급한 전사권 환수에 대한 경고는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우려가 아니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 특히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지휘의 단일성과 전력 비대칭은 그 자체로 경고이자 뒤에서 살펴볼 새 위험이 자라나는 뿌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주요 작전에서 작전 권한을 유지해왔고 유럽 동맹들 역시 정치적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냉전 시대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나토 지휘권을 미국의 존재감을 고정시키는 하나의 장치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자리를 독일에게 위임하고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럽은 이것을 미국이 나토에서 아예 발을 빼는 전조를 읽고 크게 동요했는데요. 요컨대 스트라브리디스 전 나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미국이 동맹을 아예 떠나는 첫 걸음으로 비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곧 최고지휘권을 내려놓는 일은 단순한 직제 개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여 의지를 가늠하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실현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연합사의 지휘권 문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크 오웰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는 전차권 환수가 지휘의 단일성을 이원성으로 바꾸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한미연합사를 미국이 세계 어디에서도 갖지 못한 가장 촘촘한 통합 지휘 통제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을 별개 사령부로 쪼개는 일은 미국 입장에서는 1986년 골드워터 니컬스 법이 강조한 지휘의 단순성과 명료성 원칙의 정면을 위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에는 100만 명이 넘는 한국군과 수십만 명의 미군이 한 전장에서 함께 싸우고 일본과 태평양의 미군, 유엔군 사령부가 동시에 증원과 지원을 맡아야 하죠. 이렇게 맞물린 작전을 별개 지휘로 나누게 되면 위기의 순간 양측이 서로 다른 목표를 쫓아 어긋나게 움직일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웬르는 한반도의 전쟁이 미중衝突로까지 잠재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임을 들어 지휘의 단일성을 흐트리는 일이 곧 전쟁의 선패와 확전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휘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군을 한국 방위에 묶어두는 끈입니다. 미군 사령관이 연합지휘의 정점에서 한반도 정부의 전쟁 계획을 직접 짜고 책임지는 한 한국 방위는 미국 자신의 작전이자 책무가 됩니다. 여기서 지휘가 엇갈려서 미군이 지원자의 자리로 물러나게 되면 풀려난 미국의 관심과 자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쪽으로 더더욱 기울 것이고 평시부터 한국 방위에 두는 무게감이 서서히 가벼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력 비대칭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실력의 수준급이라고 해도 미국은 그보다 훨씬 큰 국방비와 수천 개의 핵탄두 그리고 무엇보다 전 지구적 작전 반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대칭 동맹에서 비교적 작은 쪽이 큰 쪽의 군사 권한을 흡수하는 것은 사실 전략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구조적 제약이기 때문에 환수를 정당화하려면 단순히 시기를 미루는 것을 넘어서 그 비용을 상쇄할 형식과 조건을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전 보직에서 다른 지역에서 쌓은 광역적인 시각도 매우 소중합니다. 사령관이 한반도를 미국의 전 지구적 전략망 안에서 바라보면 한국 방위는 미국의 세계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지휘가 한반도 안에 갇힌 한국군 중심으로 좁혀지면 그 고리가 약해지고 미국이 직접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변방의 사안으로 더 밀려날 위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합사령부는 연합 그 자체로 귀중한 군사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국제정치학자 켈리 그레코가 1차 대전 연구한 사료를 보면 이것이 명확한데요. 전쟁의 첫 3년 동안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단일 지휘 없이 따로 싸우며 각계 격파의 문턱에 몰렸고 1918년 봄 독일의 대공세라는 절체절명의 국면에 이르러서야 포슈에게 지휘를 하나로 맡겨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에코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연락장교를 아무리 늘려도 국가 사이의 칸막이는 깨지지 않고 공동의 기획장치가 있어야 두 군대가 하나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에코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이 한미동맹 같은 아주 촘촘한 그 함께 기획체제를 더 확장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위험들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동맹의 안보를 위임하려는 지금 우리 한국이 한수를 서두르면 미국에게는 비교적 합리적이었을 위임이 우리 한국에게는 동맹의 이탈로 귀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진보정부의 속도와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위임이 공교롭게 한 시점에 맞물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위험은 전쟁 계획의 분리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폴 포스트 교수는 동맹의 핵심은 단순히 상호 방위의 선언이 아니라 전쟁 계획의 상호 호환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약은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의 범위가 어떤지, 지리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정교하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가 1815년부터 1945년까지 200건에 가까운 유럽의 동맹 협상을 분석한 결과 40%가 넘게 결렬되었는데요. 협상을 거듭 무너뜨린 지점은 바로 동맹의 지리적 범위에 있었습니다. 동맹 결성 논의는 결국 공동의 전쟁 계획 논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통합된 연합주의는 한미동맹의 공동 전쟁 계획을 실제로 구현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종이 위에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더한 두 나라의 전력 수치를 하나의 힘으로 자연적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통합된 지위와 사전에 조율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 구조는 동맹의 여친 그냥 상징적인 형식이 아니라 억지력의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전차권 환수가 이를 흐트러뜨린다면 두 나라를 군사적으로 묶던 장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통합 지위가 흩어지면 하나였던 전쟁 계획이 북한에 초점을 둔 한국의 계획과 불가피하게 영내까지 고려한 미국의 계획으로 갈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은 두 군대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나란히 싸울 수 있냐뿐만 아니라 누구를 어디까지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할지 미리 함께 정해두었냐 그것입니다. 연락과 정보 공유를 아무리 늘려도 북한까지 상정한 계획과 중국까지 상정한 계획을 하나로 합쳐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분리는 조약과 편제가 그대로인 채 내용만 서서히 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더 위험한 것은 적들이 이 간극을 먼저 읽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계획 사이의 범위의 틈이 보이면 북한은 미국이 대만을 묶이는 때를 노려 그 틈을 파고들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갈라진 계획은 미국의 전략을 한국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진 자리에 굳혀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결된 위험은 바로 동맹 내 분업의 약화입니다. 벤더벨트 대학의 안드레스 게너는 동맹의 진정한 효율이 전력의 산술적인 합산이 아니고 역할 분담 그리고 특별화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능력으로 각자의 비교 우위를 살려서 빈 자리를 메워야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분합을 떠받치는 것은 두 가지죠. 누구를 위협으로 보느냐는 양립성 그리고 단일 지위를 보장하는 위계입니다. 연합된 사령부가 없으면 최고 맥시멈 분업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위험, 동맹 내 분업의 약화. 곧 양쪽이 다시 제 힘으로 모든 것을 갖추려는 자력 회귀입니다. 위협 인식에 갈라지는 것은 양립성의 약화이고 통합 지위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위계의 약화입니다. 이 둘이 겹치게 되면 동맹은 상호 보완적인 구조에서 같은 능력을 중복적으로 갖추려는 구조로 밀려나게 됩니다. 한국만 자력으로 돌아가서는 것이 아니라요. 미국 역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재편 중인 처지에서 한국을 중복적이고 대체 가능한 파트너로 다시 분류해 자신의 전략에서 한국을 빼고 다시 재편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지상군 중심에서 첨단 전력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으니까 지위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군의 규모가 가벼워질수록 한국은 대체하기 어려운 미국의 고부가 가치 정보 자산과 정밀 타격 능력에 오히려 더 깊이 의존하게 되고 촘촘한 단일 지휘망이 없으면 이 핵심 자산들을 정작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한반도에서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양국이 과거 합의한 미래 연합사는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을 둔 통합형 단일 지휘 구조이긴 한데요. 이런 뒤집힌 수직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외국군 아래 자국 사령관을 두지 않으려는 전통이 작동하게 되면 미국 측 부사령관은 삼성으로 극화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기우가 아닙니다. 2018년 10월 양국이 서명한 동맹 지침 영문본을 보면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계급을 장군 또는 제독으로 표기해서 사성 장군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상주 미군 최선임 지휘관의 격이 낮아지는 만큼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싣는 그 무게 또한 줄어든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보고라인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미국 연합사령관이 미 본토 합참에 직접 보고하는 통로를 쥐고 있어 한반도의 사정이 워싱턴의 최고 결심에 곧바로 닿습니다. 이 라인이 태평양 사령부 예하로 내려가면 한반도 방위는 영내 사령부가 관할하는 여러 정구 가운데 하나로 격이 낮아지고 인도태평양 전체 전략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뒤로 밀릴 위험의 여지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위험은 한국의 주변화입니다. 환수를 계기로 주한미군의 위상이 낮아지고 요컨대 주일 미군 사령부가 사성으로 격상되면 인도태평양 동맹의 무게중심이 지금도 그렇지만 더더욱 일본으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함께 강화하고 있죠. 환수로 인해서 연합사령관 자리를 내려놓으면
새 직책을 한 사람이 묶어둔 그 고리가 끊어지고 유엔사 지휘권은 오히려 주일미군 사령관 쪽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제약 때문에 한국군 장성이 유엔 사령관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하던 창구의 무게는 줄고 일본 측의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유엔사는 평시에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참전국과 그 전력 제공국들의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 길목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증원의 길목인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이 모두 일본에 있습니다. 유엔사 지휘권이 일본 쪽으로 넘어가면 유사시 증원의 관문 자체가 일본을 거점으로 한 지휘 아래 놓이고 우리 한국은 자국 방어와 직결된 관문임에도 그 조율하는 자리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됩니다. 자주를 명분으로 내건 한수가 전작권 한수가 도리어 한반도 안보의 핵심 길목에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발언권을 좁히는 뜻하지 못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한국의 연합사를 본떠서 자기들 스스로도 미일 통합사령부를 세우고 싶어하는 움직임까지 주시해야 됩니다. 일본 기본사령부가 자리를 잡으면 미국 영내 작전의 무게중심은 더더욱 한반도보다도 그 외의 제1도련선 방어 쪽을 기울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헤그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서태평양 안보의 선두에 설 것이라며 일본 중심의 안보 네트워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죠. 이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모이는 곳이 이른바 원시어터 구상입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작전 전역을 묶어 일본을 허브로 세우려는 발상인데 일본이 제기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호응을 한 격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일본의 전쟁 계획 틀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논의 자체와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발을 빼는 그 사이에도 그 틀은 이미 한반도를 자신의 전역 안에 넣은 채 짜이고 있고 요컨대 필리핀 같은 나라는 거기에 올라타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실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주둔국 영역에 얽매이지 않은 단일 영내 사령부 아래 두자는 미 동북아 사령부 구상을 공개했는데요.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 연합사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영내 자산을 재배치하자는 설계입니다. 여기에 전작권 한수까지 조급하게 추진된다면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를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 없이 논의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미국에게 있어서 아시아 안보의 최우선은 늘 일본이었고 일본으로의 미국의 중심 그 이동 자체는 중국과 대만, 이란의 외부 요인이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이것 자체를 제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의 본질적인 위험은 한반도를 경시하는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나마 작동해온 연합주의라는 제동장치를 풀어버려서 그 궤적을 가속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작권 환수로 대북방어의 주된 책임이 우리 한국군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미군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바깥의 대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작전에 오히려 더 돌릴 여지가 늘어납니다. 자주권을 더 쥐는 대신 연합방위 운영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도리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연합사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한미군이 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무대는 한국을 지키는 연합 전략에서 한국 땅에 자리 잡은 그냥 외부인 미국의 영내 전력으로 서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표현에 빌리면 점차 한국의 머무는 그저 외국 군대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주변화의 흐름이 심각해지면 결국에는 한미연합사의 존립과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작권 환수 시 연합사 해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환수를 옹호하는 분들조차 통합형이 아니라 병렬형을 거론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구상이 아닙니다. 한미는 2007년 연합사 해체와 병렬형 지휘 구조에 논의했다가 2013년에 지휘 단일성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폐기해 아까 말씀드린 통합형 미래 연합사로 되돌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설계입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령부의 존속에 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조건이고 관건은 환수의 형식과 조건이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환수의 형식과 조건을 짚어보겠습니다. 통합형이 유지될지 연합사가 해체되고 병영혈 주둔이 현실화되면은 미군이 정말 제대로 계속해서 주둔을 할지 유엔 사령부의 권한이 넘어갈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어떤 형식이든 가장 민감한 대목 중 하나는 확장 억제의 작전적 협조입니다. 해구산 사용의 최종 권한은 양국 정상과 핵협의 그룹 같은 국가 채널에 있지만 문제는 그 아래 곧 전략자선의 실질적인 운용과 재래시 전략과 해결이 있는 실시간 협조입니다. 지금이야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해 미 합참에 곧장 요청하는 단일 라인이 이를 떠받치고 있는데 환수 이후에는 한 단계가 더 끼어듭니다. 이 라인을 미리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전작권 환수가 끝난 시점에는 오히려 우리의 역제력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동맹 지휘 구조를 연구하는 파트리샤 와이츠먼은 동맹 제도가 잘 설계되려면 힘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됐지만 잘 설계하면 힘을 흐리게 하는 통로가 되지만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끌어내리는 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수라도 그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자권 기반 조건 기반 환수는 3단계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1단계 최초 작전 운영 능력 검증 끝났지만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진행 중이고 가장 까다로운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조건을 정성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방산이나 관세 협상을 평가 완화의 지렛대로 수료한다는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은 올해 4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2028년을 얘기하는데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 충족의 최단 시점으로 2029년 1분기를 언급했고 그마저도 조금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정치적인 스케줄과 군사적 조건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정황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조건 소위 94% 충족은 안규백 장관 스스로 2020년 기준으로 박힌 수치인데 그 세부 항목이 비밀이라 능력의 충족률인지 혹은 무기 도입 소요 결정의 진척률인지 우리가 엄밀하게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남은 6% 중에 감시정찰이나 연합 C4I 같은 결정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수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큰 공백입니다. 더 문제는 검증의 시험대인 연합훈련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유의 방패 연습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 51회에서 22회로 절반 넘게 축소되었는데요. 검증을 통과하겠다는 해에 검증의 수단부터 줄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전사권 환수는 일본과 괌의 미 전략 자산을 제때 받지 못하게 만들어 북핵 앞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지연과 정책 표류 자체가 한미동맹을 좀먹고 제대로만 설계된다면 환수가 오히려 확장업체 협의를 심화한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경청할 만한 지적이지만 이 옹호론조차 그 효과를 제대로 설계된 환수라는 전제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크게 의문입니다. 현 정부는 정반대로 조건을 우회하고 속도만 앞세우고 있으니 이 논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수록 오히려 결론은 조건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전차권 환수를 옹호한 측은 한국군이 전쟁 준비를 연합사에 위탁한 채 너무 약해져서 아예 행정형 관리형 군대로 구조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끝내는 환수만이 치료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태세 약화라는 진단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런 진단이 옳다는 것과 처방이 옳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조직적 역량이 정말로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비어있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조급하게 전시작전권 최고지휘권을 넘겨받는 일은 위험천만합니다. 장비의 충분함도 과장되어 있습니다. 검증 실무에 참여했던 예비역 장선들은 독자 감시 정찰을 요컨대 평안과 원산을 잇는 섬 이남에 머문다고 증언하고 있고 정찰 위성 5개는 한반도를 2시간에 한 번밖에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 역시 환수라는 비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엄격한 단계별 검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 진단은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먼저 채우고 그 후에 통제권을 논의해야 하는 그 순서의 필요성을 더더욱 확인시켜준다고 봅니다. 조급한 전사권 환수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급한 전사권 환수는 미국의 무게중심을 그나마 한반도에 붙들어두던 제동장치를 해체하고 미국의 대외 전략이 한국을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 등한시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미군 주둔의 명분이 약해지고 둘째, 전시 계획을 갈라지게 만들고 셋째, 동맹을 결속시킴을 약화시키고 동맹 내 분업 구조를 약화시키며 마지막으로 넷째, 지역 안보 체제에서 한국의 비중과 발언권이 줄어듭니다. 이 4가지 위험은 서로 맞물려 증폭되며 이 공통의 뿌리는 통합연합지휘 해체에 있습니다. 끝으로 발제 연장선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짚고 싶은데요.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전자권 환수론의 문제의식 그 자체에는 저도 매우 깊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께서 최근 칼럼에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우리 안보에서 가장 실패한 것은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거나 사관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나라를 지킬 군인들을 길러내는 양병, 곧 군정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상비 병력의 급감을 넘어서 군의 중추인 초급 검기와 부사관 체제부터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과 첨단 미기를 정예화한다 하더라도 이 텅 빈 병력의 공백을 기술만으로 메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건마저 갖추지 않은 환수를 무리하게 서두르는 대신에 그 막대한 정치적 에너지와 국방의 역량을 차라리 양병제도 개혁에 먼저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된 연합지휘라는 단단한 제동장치로 미국의 무역 중심을 그나마 한반도에 조금이라도 묶어두고 우리 스스로는 굳건한 병력 구조부터 재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껍데기에 뿌린 자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길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홍태화 연구원이 워낙 논리정연하게 그 좋은 지적들을 해주셔서 제가 시간을 좀 더 5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최근에 뭐 많은 관련된 발제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젊은 이 연구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제가 기쁜 마음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자주권을 지킨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영향력 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아주 핵심 논지가 아주 저한테는 잘 들렸고 또 주변화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해체되기 시작하면 통제장치가 해체되기 시작하면 아마 일본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또 여기서 우리 다 같이 걱정했지만 한미연합사가 지킬 수 있는 그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자, 세 분의 이라선 같은 학자들의 또 젊은 연구원의 발표를 들으셨고요. 지금부터는 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고했듯이 우리 신상균 장군부터 모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박희락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그 교육을 받았던 교수님이고 또 제가 연합사에 근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토론자가 되면서 학습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오해와 오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분하게 읽어보면서 전부 다 공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더 다른 것보다는 인지심리학적으로 오인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풀어나가신 거에 대해서 저부터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됐고 국민들은 더더욱 모르니까 이 군사적인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작권이라는 게 그 환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2018년 그 전작권 전환 후에 연합방위지침이라는 걸 이번에 세부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제가 관심 가진 건 또 이런 걸 관심 갖게 읽게 되더라고요.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연합사령관이 이 세 개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휘체계가 단일화가 돼 있지만 이제 전작권이 환수되면은 이 세 개의 지휘관의 역할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이 오인식에 의해서 이게 발생했으면 그 오인을 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좀 더 중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투명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서 환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인식에 대한 겁니다. 주권에 대해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권을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는데 저도 처음 찾는 게 위키백과사전입니다. 이 전시전작권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전시의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전시 전작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읽은 국민이 누가 이걸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가장 국민들이 신뢰하는 백과사전에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두 번째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도 6대 때 배웠지만 그래서 그 공식적인 정부의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합참에서 내놓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우리 여기 김건 의원님도 계시지만 외교부의 공식 페이지입니다. 요 토론 그 발제문 93쪽에 보면 제가 91쪽에 옮겨놨는데 정부 누리집에 그러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게 연합 지휘 구조라고 해놨습니다. 부대 위에 연합사령관이 있고 한 개의 라인, 그 라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휘권인지, 작전 통제권인지, 작전 지휘권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이 간명화하려고 한 거죠. 왜? 국민들은 모르고 이해가 어려우니까 언론에서도 이 그림을 인용해서 이 도표로 연합지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보자마자 느끼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 군에 대해서 연합군사령부가 다 통제하고 있구나.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구나.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묻고 물어서 이 완성한 그림이 93쪽에 있는 도표입니다. 저는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를 바탕으로 해서 주권에 대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연합지휘 구조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박 박사님께서는 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셨습니다. 그 작전 통제가 무엇이다. 작전 지휘보다도 아니다. 인사, 군수, 사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요거 이제 교리적으로 정의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사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유엔 헌장에 따르면 자위권, 군사 주권이라는 게 용어도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군사 주권인데 군사 주권을 크게 확장해서 해석하더라도 그러면 무력을 운용할 수 있는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권, 자위권을 위해서 그것이 유엔 헌장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가 조약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행동 자체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면 결국은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교환 각서에 따라 작전 통제권이라는 작은 부분을 넘긴 것은 우리가 주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작전 통제권 자체가 그 한미 간의 어떤 그 정치적 군사 전략적인 문제가 공동 지침으로 내려오면은 군사 작전을 통해서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연합작전 수행의 고도화된 기술이자 제도적 통제 장치이지 이것이 주권은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도표로 확인하면 92쪽에 있는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위권과 교정권의 최종 결정권은 우리가 행사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인사군수 사법 관할 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 작은 부분인 작전 통제, 기술적인 군사력 운용의 기술적인 분야만 위임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주권이나 군사 주권을 이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지휘 구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이 그림을 그려놓고서 93쪽을 보면은 이건 단순한 저는 지휘 구조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표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의 전쟁 수행 체계가 된다고 봅니다. 지휘 구조가 나타나 있지만 이걸 포함하면은 여기 이제 부대를 제가 도식해 놨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이 전시 작전권은 한정적인 겁니다. 저희 평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는 그 조건 하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이러한 연합지휘 구조와 우리의 한국군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증원 전력을 포함한 미군이 지정하는 부대 세 번째는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유엔 참전국이 증원 파견할 부대 이 세 개의 부대의 군사 역량으로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큰 틀을 그려두고서 그럼 전시의 작전 통제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권과 관련해서 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 한국 대통령은
비밀 문건으로 전쟁 지도 지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0여 개에 해당하는 대통령 결심 사항이 있습니다. 전작권을 전환하는 대포권 3의 발령 마찬가지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 단계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비문으로 다 돼 있고 그게 국방장관을 통해서 합참의장을 통해서 전략 지침과 전략 지시가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연합사령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달성할 것인가를 작전 명령화해서 작전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권이 우리 온전하게 돼 있고 우리 부대에도 보면은 이 지휘관계도를 내려오면 맨 좌측에 이 작전사는 우리가 온전하게 지휘하지 않습니까? 한국군의 지정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사령관은 연합 구성군 사령부에 대해서만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면은 공군을 제외하고 지구사령관, 연특사령관 다 우리 한국군 지휘관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군 부대에 대한 지휘는 각군 총장에 의한 군령권, 합참의장에 의한 작전 통제를 결한 작전 지휘권이 그대로 행사되고 또 연합사령관이 행사한 작전 통제권도 결국은 우리 대부분은 우리 한국군에 의해서 지휘관에 의해서 한국군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휘권의 문제입니다. 도표에서 지금 현재는 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이 부대들을 관할하는 지휘관이 연합사령관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재규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전작권이 환수돼서 우리 한국군이 지휘할 때 주한미군 투입되는 주한미군을 퍼싱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면 미군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대를 우리 한반도 정부에 보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유엔 참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사령관이 지휘할 여기 전장하고 우리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전장하고 이번에 이란전에도 영국도 프랑스도 파병 전부 다 안 했지 않습니까? 미군이 지휘해도 안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작권 환수했을 때 유엔군 증원 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결국 이런 가능성을 따지면 우리 독자적으로 이 한반도의 전쟁 수행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런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지휘를 해야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년, 54년에는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이양한 것이고 78년 내는 한미 간의 양자 간의 합의각서로 작전 통제권만 이양한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전쟁을 수행했을 때 지휘권은 그럼 유엔군 사령관이 갖게 되는 것이냐 연합사령관이 갖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법적으로 충돌된다는 것은 국회에서 과거에 조사했던 연구 보고서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쟁 수행의 문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요 세 가지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희락 교수님께서 GFP를 약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승수 효과를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맞다고 보는데 저도 이제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카이다가 싱크탱크인데 딱 2번만 남북 간의 군사력 비교를 했더라고요. 어떤 군사력 비교를 했는가가 의심스럽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평가하는 경쟁 전략 프레임워크가 있고 또 핵 문제가 있을 때는 크래핀의 비치의 확장 모델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델이 있었는데 우리의 진짜 안전을 고려한다고 하면 군사력 비교 방법도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걸 여쭙고 싶고 두 번째 조건 평가가 저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건 강선영 의원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검증하실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박 교수님께 여쭙습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하면 언젠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것을 단계화하자는 겁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동맹 작전사령부가 있고 동맹 변역사령부가 있습니다. 동맹 변역사령부가 결국 연합작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우리한테 해당하는 것은 그 코다입니다. 평시에 우리가 연합사령관에게 6가지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있는데, 작전계획 발전하는 거, 연합 연습하는 거, C4I 발전시키는 것, 위기관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합의를 통해서 코다를 우리가 먼저 가져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용인해 주지 않겠느냐. 전작권을 바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왜? 전시 대비를 우리가 주도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작전 통제권을 2단계로 가져오는 방안, 이렇게 전작권 환수를 2단계로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하우님 아주 좋은 제안 또 질문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세진 태재연구원 책임연구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현역 군인분들이 계시는데 복무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군인분들이 안 계시면 이게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을 만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오늘 배우는 입장으로 여기 왔습니다. 한미동맹을 딱 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호불호와 역사적 평가를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성과가 하나 있다면 조선인들에게 태평양이라는 세계관을 선물했다는 것. 두 번째는 미국에게 한국의 일을 자신들의 일로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 한미동맹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에는 샘스 과정이라고 미 육군에 가장 엘리트 장교들을 교육하는 그 작전 기획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일본 자위대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 샘스 과정에 자위대 장교들이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체적으로 샘스를 본따서 자위대 자체에 그런 고급 기획 과정을 만들 것이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한미동맹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우리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부류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홍태화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당장 내일 가져와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군인들 사기가 바닥을 치고 덥다고 훈련 안 하고 춥다고 훈련 안 하고 전방에 병력이 부족하고 비 온다고 훈련 안 하고 눈 온다고 훈련 안 하고 그런 군대가 지금 군대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전작권이 우리에게 내일 주어져도 문제가 없을지. 그래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되돌려 오겠다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의 안보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너무 급격하게 무리해서 무소불위의 기득 권력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 이 발제된 내용들을 쭉 보게 됐는데, 저는 장재규 박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발제문을 보시면 전작권 트랜스퍼라고 계속 써 있습니다. 저는 환수라는 용어, 회복이라는 용어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누가 트랜스퍼를 그렇게 번역을 합니까?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무시, 그리고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사람들이 회복이니 환수니 용어 혼란 전술을 쓰면서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최 측에서도 전환이라는 용어를 안 쓰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트랜스퍼를 일부러 써왔습니다. 나름의 제 곤조입니다.
자, 장재규 박사님께서는 이론을 비롯해서 어떤 이론을 쓰셨냐? 비대칭 동맹의 이론과 안보 의존성 개념을 가져오셔서 미래 연합사 체제로 발전되는 그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리신 결론은 정치적 조정의 합리성이 군사적인 효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연합방위의 군사적 효율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이론적으로 짚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분석 틀을 조금 차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전자권 전환이란 한미동맹의 전체적인 관점이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발전을 해왔었는데 거기에 지금의 전자권 전환 전자권 트랜스퍼가 역사적인 완전한 변혁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레이어링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층위로 이어질 것이냐. 제가 분석한 결론은 높은 확률로 제도적인 층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하나의 크리티컬 정처라는 아주 급변하는 아예 제도와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전자권 트랜스퍼의 양상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 연합사를 어떻게 창설할 것이냐, 어떻게 부대와 지휘권을 조정할 것이냐의 관점에서는 레이어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이 레이어링이 됐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주 국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담론이 빠져 있다. 이렇게 짚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퍼트남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협상의 모델을 분석을 하면서 이중 수준의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자권 전환은 한국의 내부 정치, 미국의 국내 정치 요인이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국제 협상 정치의 그 조건들이 있다. 이 각각의 조건들을 어떻게 조율해 가지고 협상의 교착점을 만들 것이냐. 그 교집합 내에서 협상의 결론이 날 것인데 그 관점에서 지금 이 전자권은 굉장히 고차원의 방정식입니다. 단순히 자주국방, 한국 주도의 작전, 동북아 영내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권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제가 제시한 표만큼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여서 어떻게 보면 이 전자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해서 계속 가다 보면 그리고 안보 환경에 대해서 대입하다 보면은 계속 매년 그냥 20년 뒤에도 공연불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로 전자권을 트랜스퍼하고 싶다면 진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사실 이론적으로 분석하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도 그렇고 이론의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재규 교수님께는 기존의 이 조건들을 누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확정하고 평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다.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제 토론의 마지막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 외교 안보 전략의 구호가 전자권 전환 또 국방정책의 대구호가 육해공사 폐교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이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꿈을 자격이 있고 우리 군인들은 더 큰 명예로운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세우는 것보다 이미 있는 제도와 이미 있는 규정과 법규를 무너뜨리고 허물고 흐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비난을 즐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안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개탄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일을 잘한다고 프레이밍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짓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권 전환도, 전자권 트랜스퍼도 그런 차원에서 급격하게 구호를 내세우며 진행되고 있다. 혁명 이후에 오는 것들, 우리는 혁명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혁명 이후에는 더 큰 혼란과 더 큰 불안이 사회에 찾아온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자권 전환,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이 무엇일지 전혀 고민도 안 하고
그걸 볼 생각도 안 하고 볼 역량조차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자권 트랜스퍼. 그 사람들의 자격과 안목과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 이후에 오는 미래를 사실은 우리 모두, 그리고 제가 겪어야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 저부터 공부하고 깊이 고뇌하는 시간으로 오늘 자리를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푸트남의 모델을 인용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그 한국의 내부 정치, 미국의 국내 정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또 질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조비연 박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 토론자 역할이어가지고 워낙 그 귀중한 발제와 그 토론에서 또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다 짚어져서 제가 얼마나 더 얹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홍태화 연구원님 발제문에 대해서 토론을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미국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시점에서 이 원고가 작성된 게 저는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전자권 전환이 무엇인지, 그들이 이 전자권 전환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달성하는 거를 원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안전보장 측면에서 요구해야 될 것들, 가져와야 될 것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제 생각도 좀 첨언을 드린다면은 미국의 위협 인식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복수의 위협을 마주하고 있고 자원은 제한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동맹 공식이 바로 1차적 책임은 동맹국이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공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였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하경석 박사님이 그 태평양 사령부,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한 것에 대한 함의를 이제 분석한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 태평양 사령부로 이게 변경한 과정을 봐도 물론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만 바뀐 거고 그 작전 구역 AOR 같은 거는 전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미국의 우선순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인도양은 인도, 그 가장 미국한테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이 태평양, 대만이 있는 태평양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서 이 명칭을 바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러한 우선순위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해외 주둔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를 보면은 첫 번째가 바로 순환 배치 전력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분산하고 통합,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 때 보면은 이 미군 기지가 바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미래 전쟁에서 미국은 더더욱이 그 적하고 가까이 있는 기지들에 대한 안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원거리에서 분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걸 분산을 하되 미국에 또 필요한 것은 통합입니다. 정보와 지휘 체계를 통합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미국이 지금 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극동사령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아까 홍태화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동북아 사령부를 만드는 것을 제안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을 이제 정치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건 그렇게 두되 이 작전적으로만이라도 이 정보하고 사이버, 우주 이런 전력들을 미국이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도록 동북아 사령부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을 겪으면서 지나고 나서는 이게 주일미군에 더 비중을 둔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 이제는 조금 더 멀리해서 이 통합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국의 감정에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지점은 1차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 부분, 그리고 그 와중에 이 지금 북한에 고도화하고 있는 드론 전력,
그 핵미사일 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어떻게 붙잡아 둘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자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지위구조 문제, 이 앞으로 전자권 전환 이후에 뭐가 남는 거냐, 이 연합 지위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다 짚어주신 유엔사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논의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6월 달에 안기백 장관님이 KBS 의료진단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이 한국군 장성이 이끌 준비가 되었냐, 그러니까 지휘구조 이런 부분을 질문했는데 그때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한미 간에 관련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나온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기에 묶어둬야 될 미국에 대한 우리가 너무 안일하다. 이 지금 연합 지휘 구조를 어떻게 해서 다시 이 NCG도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묶어두는 거를 할 거냐. 이게 정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재규 교수님께서 그 발제문 중에 그 CNI, 그 NCG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전자권 전환이 되고 부사령관이 삼성이 되면 이 지금 핵협의그룹이나 지금 한미가 하고 있는 핵재래식 통합, 이 CNI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NCG 만들고 나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게 핵우산의 제도화와 자동화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핵 작전에 더 많이 참여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능력을 늘리고 다른 편으로는 미국의 안전 보장을 자물쇠처럼 묶어가지고 어떤 전시가 났을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주한미군 이제 뭐 연합사 부사령관이 삼성이 되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성이 되던 이게 이제 모자가 분리되기 시작하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이제 태평양 사령부죠. 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있고 핵이라는 거는 전략사령부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삼성 연합사 부사령관 또는 모자가 다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핵협의 그룹과 같은 이런 빠른 조치들을 요청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해온 노력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홍태하 연구원님이나 발제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 미국한테 제안할 이 미래 연합사 모델 이게 어떤 건지 2018년 이후에 많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해안을 첨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조 박사님 좋은 토론 또 질문까지 감사합니다.